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서 최선의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농한 젊은 농부로 연매출 억대를 찍고 있는 전 미래가 보장된 1등 신랑감이었어요. 결혼하면 잘 살 자신도 있었죠. 돈만 많이 번다면 1등을 자신한 건 아니었고 자세랄까요? 돈만 많이 번다고 1등을 자신한 건 아니었고 자세랄까요? 미래의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상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얼굴이 예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력 있는 외모 정도면 괜찮고 말 잘 통하고 상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었죠. 전 계획적인 성격이라 몇 살이면 뭘 하고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과수원을 열고 3년 만에 2천만 원이던 수입이 6배 이상 늘어 1억을 훌쩍 넘기더니 그 다음부턴 탄탄대로였습니다. 멀쩡히 도시에 살던 제가 과수원을 하겠다니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전 자신이 있었고 결국 성공했어요. 한번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는 게 제 성격이었죠. 맨 처음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 대신에 근처 다른 땅을 사서 과수원을 열겠다니 가족부터 주변인들까지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상식아, 너 경험도 없으면서 물려받을 땅 놔두고 왜 새 땅을 사겠다는 거냐? 짓던 쌀 농사를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소? 아니에요, 아버지. 두고 보세요. 해풍 맞은 사과로 꼭 성공할 거라니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라던 지인들도 나중에 제 성과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전 진념의 사나이고 한번 뭘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해내는 성미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들 때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어요. 그런 성격 탓에 한 번의 뼈아픈 실패도 있었죠. 상대도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차이고 말았어요. 그 뒤 5년 후 과수원 자리 잡고 아내를 만났고요. 결혼의 딸까지 낳은 아내는 비 오는 날이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죠. 전 애인이랑 헤어진 얘기요. 참 성격 희한해. 다른 여자들은 남편 전 애인 얘기하면 질투하고 화낸다던데 넌 그게 재밌어? 왜 과거의 여자를 질투해? 재밌잖아. 난 당신이 첫사랑이란 말이야. 남녀의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너같이 1등 신부감을 남자들이 그냥 뒀다고? 당신한테나 친절했지. 나 엄청 차가운 여자였다니까. 내 얘기 말고 당신 얘기나 빨리 해봐. 헤어지던 날 그 여자가 뭘 했다고? 아내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돌이 지난 딸과 아내와 함께 나름대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과수원으로 처가 식구들이 놀러온 날이었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와 처가 식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저녁도 다 준비됐는데 다들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전 크게 놀랐고 장인어른 장모님 차를 부랴부랴 따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간신히 장인어른 차를 따라잡아 시내 찻집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2시간 사이 아내와 딸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보, 하연아, 어디 있어? 한밤중 불이 환하게 켜있는 집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온 시각은 11시쯤 됐었고 당연히 아내가 딸을 재우고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전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딸과 아내를 찾았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보! 하연아! 전 랜턴을 들고 창고, 과수원, 집 주변 야산 근처까지 싹 돌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아내와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안 되겠어서 이장님을 깨우고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같이 온 동네를 뒤졌어요. 조용하던 온 동네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죠.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기도 같이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상해요. 이 사람 밤 외출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니까요. 애기 엄마가 오밤중에 어딜 갔겠어. 서너 살짜리 애까지 데리고. 집 싹 다 뒤져봤어? 하연 아빠, 혹시 술 마셨어? 둘이 다툰 거야? 아니요. 저 멀쩡해요. 오늘 처갓집 식구들이 왔었고 저 없는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시내에서 처가 식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온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글쎄. 전 반 미치광이가 돼서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동네 분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을회관에 몰려가셨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서 같이 찾아다니는 건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곧 경찰이 찾아왔고 전 무작정 매달렸죠. 제 아내는 장롱 면허로 차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나쁜 인간들이 납치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가 아기까지 함께 데리고 사라졌다고 얼마 못 갔을 거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했어요. 오만 상상이 다 들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경찰들 반응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느긋하게 오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부부싸움 한 거냐? 이런 경우 단순 가출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였어요. 전혀 심각한 기색이 없었고 제 속만 터져나갈 것 같았죠.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처갓집 식구들이 왔었어요. 저 없는 사이 다퉜고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가 저녁도 안 드시고 가신 거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사람들 몇 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담아두고 있다가 확 터뜨리기도 하잖아요. 자자, 흥분 가라앉히고 집에 가서 한숨 자요. 전화기 켜놨죠? 연락 오는 거 있으면 우리도 연락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주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아무리 제가 호소를 해도 경찰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말없이 한두 분씩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장님도 저한테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3년이나 살았는데 길을 잃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이장님 생각엔 친정집에 기차나 버스 타고 서울 간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들어가시라고 하고 혼자 동네를 돌았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목, 시내 숙박업소 근처를 돌면서 아내와 딸을 찾았어요. 그땐 이미 깊은 새벽이었고 시내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더해졌고 아예 여관이며 모텔에 들어가 아이 데리고 온 젊은 여자 못 봤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새벽 동이 트도록 아내와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 트럭 안에 앉아 넋을 잃었죠. 전화를 아무리 걸어봐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애까지 데리고. 전 망설이다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진작했어야 했는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어제 시내 찻집에서 마주한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의 얼굴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아내를 비난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아내를 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제가 이유를 여쭤봤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요. 장모님은 굳게 입을 다무셨고 처제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무거운 분위기에 저까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전 답답함만 안고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딸이 없어진 걸 알게 됐죠.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 하연 엄마 애 데리고 처갓집에 갔나요? 사실은 어젯밤에 집에 왔더니 둘 다 없어져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처갓집 간 거 맞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장인어른은 크게 한숨을 쉬시더니 몇 분간 말이 없으셨어요. 어제 다방에서 내가 말했지.
걘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네. 이 장모랑 처제한테도 전화하지 마. 우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 전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고 아예 전원까지 꺼져버렸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동네 저수지로 차를 거칠게 몰았어요.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수지에 차를 세우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더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전 냉정함을 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수 한 컵 마시고 천천히 방이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만약 집을 나간 거면 뭘 갖고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 단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고에 넣어뒀던 현금과 통장, 인감 도장이 싹 다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저희 집엔 금고가 있었고 적지 않은 현금과 귀중품을 거기에 넣어뒀는데 그건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원 출신의 머리가 좋은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금고는 하나 들여야 한다며 좋은 걸 사서 안방 장롱 안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전 도둑 하나 없는 동네에 무슨 금고냐고 딱 한 번 잔소리는 했지만 아내 하는 대로 맡기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 희한한 게 돈 없어진 거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작정하고 집을 나갔구나 하는 커다란 실망감이었고 다른 마음은 그래도 애기랑 굶진 않겠구나 안도감이었어요. 평소 아내가 싫어해 숨겨놨던 소주를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제 눈이 시뻘겋더라고요. 전 울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느닷없이 몰려온 먹구름처럼 제 인생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 다 내팽개치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들이 한 분씩 저를 찾아오셨죠. 절대로 두 분이 함께 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볼세라 초조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정말 연락 안 되는 거냐고, 둘이 짜고 쇼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냐고 화를 벌컥 냈어요. 어르신은 결국 저한테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 색시 없어졌단 소식 듣고 오늘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심장이 덜컹거리고 손발이 이렇게 떨려. 보이지? 내 돈 어쩔 거야. 2배로 불려준다던 내 돈 말이야. 돈이요? 그래. 자식들 몰래 내가 그거 모으느라 얼마나 피똥 싼 줄 알아? 애기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뭐야? 나 그 돈 되찾기 전에 못 죽어. 당장에 엄마 찾아와, 얼른.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돈을 맡겼다는 동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 나중에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까지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어이가 없고 허탈해 농담하지 마시라고 한 거였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로 절 얼마나 때리시던지 몸보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땅을 치며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웃었죠. 이 사람이 실성했나? 아무튼지 간에 난 그 돈 꼭 받아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 엄마 찾아와. 그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전벌을 받을 것 같으니. 결론은 아내가 동네 어른들에게 1대1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기엔 너무 판이 컸어요. 동네 어르신 반 이상이 아내에게 돈을 맡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흐르는 건 피눈물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는 전화에 수천 번 전화를 걸었어요. 네가 어떻게 이래? 네가 사람이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제발 연락 좀 받아. 돈 문제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해결을 할 거 아니야. 하연이도 보고 싶고 너무 걱정된다고. 혼자 벽을 치며 울던 날 옆 동네 사는 동생이 찾아왔어요. 같은 또래고 그 동생도 도시에서 온 경우라 몇 년을 친하게 지냈죠. 소문이 옆 동네까지 파다하게 퍼졌는지 동생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다 사실이냐고요.
좀 폐인이 된 몰골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자기 와이프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 흠잡을 데 없이 살림도 잘하고 똑똑한 걸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이랑 잘 어울렸고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이런데 형은 어떻겠어. 은행원 출신이라더니 그걸로 사기를 쳐. 집에 있는 돈까지 싹 다 가져갔다면서요. 뭐에 홀린 것 같네 진짜. 너 기억하지? 하연 엄마 어땠는지. 근데 이렇게 사람을 배신한다. 이게 뭐냐? 차라리 죽고 싶다. 설마 딸을 어떻게 하진 않겠지? 호영아, 나 어떡하면 좋으냐? 그 동생도 동의할 만큼 아내는 똑부러진 사람이었고 사기치고 도망갈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제가 장가갈 때가 떠올랐습니다. 과수원이 성공하고 돈을 엄청 버니까 부모님 또 동네 어른들이 저만 보면 장가 언제 드냐고 얘기하셨죠. 그때마다 전 허허 웃으면서 임자가 나타나야 하죠. 그랬고요. 도시에선 몰라도 여기서는 장가 가기 힘들다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 그 해에 장가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이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자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장가든 동생, 형들한테 소개도 시켜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금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긴 외지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는데 휴게소 실장이 제 지인이었어요. 한번 휴게소 사람들이 회식한다고 해서 슬쩍 가봤는데 그녀, 지금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차만 외모가 눈에 띄어서 물었습니다. 저 여자분 언제부터 휴게소에서 일했냐고요. 형 대답은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력서엔 은행원 출신으로 돼 있어서 믿고 채용했대요. 전 그때부터 휴게소에 밥 먹듯이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제 뜻을 알게 된 형이 다리를 놔줬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사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은행에서 일하다 부모님 빚 갚으려고 간뒀대요. 월급으로는 빚 감당이 안 돼서 좋은 자리에 카페를 차려 큰돈을 벌었고 부모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또 빚을 지려고 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는 거였어요. 전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머리도 있어서 휴게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까지 났대요. 전 이 사람이다 점 찍었습니다. 집안 배경 같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똑 부러지고 처신 잘하니 나와 결혼하면 오히려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휴게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아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전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휴게소 형의 여동생이 갑자기 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온 거였어요. 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네 오빠가 다리 놔줬다 해도 지연이는 상관없다는 대답을 했죠. 사람 마음 얼마든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언니만 보지 말고 나랑도 데이트해요. 뭐 어때요? 야, 지연이 너 당돌하구나. 난 그런 성격이 못 돼. 만나는 사람 있는데 또 너랑 데이트를 하라고? 어떻게 그래? 요새 젊은 애들은 다르네. 치, 나이 많은 척도 한다. 나랑도 데이트해요. 그 언니 좀 수상해. 휴게소 다른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으면서 오빠 앞에서만 미소 짓고 사람이 음흉하다고요. 지연이, 너 당사자 없는 데서 욕하는 거 아니다. 난 너 이성으로 안 보여. 너도 포기해. 인기도 많으면서 왜 그래? 그렇게 매달리는 지연이를 간신히 떼어버리고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결혼까지 단숨에 밀어붙였죠. 사귄 지 3개월 만에 청혼을 했고 결혼은 6개월 뒤에 해치웠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절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놀란 건 사귀기 시작하니 아내는 차분한 인상과는 달리 과감한 데가 있었어요. 데이트를 하러 아내 휴일에 만나면 외모를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서 몇 번은 못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요.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라 아내가 화를 내고 풀어주느라 바빴고 멋을 내고 나오면 그게 또 너무 예뻐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도 대부분 아내는 얌전하고 조신한 인상이었어요. 둘만 있을 때 종잡을 수 없던 것도 아내만의 매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끼리 혼인신고하고 나중에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겠어?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긴 괜히 또 엮였다가 빚 갚으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래. 당신한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나 이해하지? 결국 우리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제 가수원에서 결혼식을 했고 마을회관에서 피로연을 열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 장가 못 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시던 동네 어른들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내의 가족을 안 부를 사정, 부모님이 궁금해 하셨지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 그 빚 갚느라 고생이 많았다고만 했죠. 신혼여행에서 아이가 생겼고 딸을 낳기까지 아내를 공주처럼 모셨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내는 은행원 출신답게 똑똑하고 셈이 빨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모든 돈 관리를 맡겼죠. 또 손맛도 좋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과수원도 잘 되고 아내도 잘 얻고 제 인생 탄탄대로였죠. 동네 분들 모두 다 아내 칭찬이 자자했어요. 국수가 정말 꿀맛이네, 꿀맛. 결혼 전에 도시에서 직장 다녔다며? 사업도 하고. 근데 음식도 잘하네. 못하는 게 있긴 있어? 국수가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다. 네, 저 은행에 오래 다녔어요. 커피 파는 전문점도 해보고요. 아이고, 정말이야? 은행원이었어? 영택이가 아주 봉잡았네, 봉잡았어. 아내가 도시에서 은행 오래 다녔다고 하니 어른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청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처복이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관리 다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아내는 해결사, 똑순이로 통했습니다. 복잡한 일 힘드시면 아내를 부르셨고 은근슬쩍 아내한테 시내 언제 가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은행 일 좀 같이 봐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였죠. 아내는 눈치 빠르게 도와드리겠다고 모시고 갔고요.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르신 돈 관리까지 아내가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귀찮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이런 게 시골 사는 재미 아니겠냐며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웠죠. 딱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아내는 비 오는 날 천둥이 치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게 좀 이상해 보였죠. 혼자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아, 무서워.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이불을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끝 솔기가 뜯어질 정도였죠. 비가 그치고 천둥 소리가 안 나면 그제야 겨우 잠에 들고요. 아내 말로는 어려서부터 천둥 칠 때 유독 무서웠다고 아무리 울어도 누구도 달래주지 않아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이젠 내가 있지 않냐고 무서울 때면 꼭 안아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천둥이 치면 옆에 붙어 있었죠. 그래도 아내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허한가? 내심 걱정도 됐죠. 나름대로는 아내에게 영양제도 사주고 보양식도 먹여주고 노력했는데 아내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려니 하게 됐고요. 결혼 1년 후 우리 딸 하연이가 태어났고 한 가지 문제로 저흰 처음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순하게 잘 자던 아이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더라고요. 체온계로 재보니 아이는 열이 높았습니다. 전 당장 응급실을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뜻밖에도 차분했어요. 물수건으로 아이 닦아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아이는 자가 면역력이 있어서 굳이 약 먹이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였죠. 전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도 있고 조금만 달리면 국립대학병원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아내가 애가 아파도 병원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병원 가면 어린애 병균만 옮아온다고 자기한테 다 방법이 있다는데 다행히 하연이는 아파도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 처사가 못마땅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몇 번 부부싸움을 했지만 아내는 결국 자기 뜻대로 했죠. 하연이가 돌이 지날 무렵 처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애 9개월,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건 처제가 아내와 쌍둥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는 비슷한데 차림새나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처제는 약사로 일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죠. 장인 어른은 알고 보니 교육자셨고요. 장모님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전 어렴풋이 어머니가 지은 빚을 이 사람이 갚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과수원에 처음 오셨을 때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러시나 짐작만 했죠. 오셔서 아기 보시고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뒤늦게 상견례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인 만큼 서로 예의 차리느라 바빴죠. 그래서 처갓집의 자세한 속사정은 엿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야 처가 식구들만 따로 제 과수원에 초대하게 된 거였고요. 그날 밤 아내와 딸이 사라져 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처가 식구들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딸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네. 뭘요? 하연 엄마 너무 착하고 똑부러져서요. 저한테 과분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할 필요 없네. 아이 그냥 자네가 하던 대로 하면 되네. 내 딸이 많이 부족하지. 부족하긴요. 그때 얼핏 아내를 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러나 했죠. 아내는 쌍둥이 동생과도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장인 장모님도 말수가 없으셔서 제가 나서서 과수원을 보여드리고 작물 어떻게 수확하고 매회 얼마나 남는지를 말씀드렸죠. 장인 어른은 많이 놀라셨고 관심도 많으셨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과수원을 할 생각을 했냐며 대견하다 하셨고요. 음식도 과일도 최선을 다해 대접해 드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처가 식구들도 표정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은 저녁 먹기 직전 제가 창고에 잠깐 갔을 때 벌어졌어요. 갑자기 거실 쪽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왜 자꾸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곧 딸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곧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장인 어른은 얼굴이 빨갛게 돼 있었고 장모님도 울고 계셨어요. 처제는 화가 나 씩씩대고 있었고요. 전 너무 놀라서 딸부터 안아들었죠. 장인 어른께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미안하네. 우린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 여보, 선이야, 가자. 아유, 어서 일어나. 장인어른 그 말씀에 처가 식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 당황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시죠. 여보, 장인어른 좀 말려봐. 처제 저녁 먹고 가. 장모님. 하지만 그분들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타셨고 곧 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전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금방 오겠다고 하고 얼른 제 용달차에 탔어요. 동네를 벗어나 시내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차에서 내리셨고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냥 가게 두라고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여움 푸시라고요. 간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어디서 차라도 드시고 가시면 어떻겠냐고 억지로 찻집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왜 다투셨는지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였고요. 아내는 딸 하연이를 데리고 돈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연기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과수원도 팽개치고 전 아내와 딸을 찾기 시작했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전국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찰만으로 믿을 수 없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했죠. 심부름센터, 사설탐정, 할 것 없이 손을 뻗었고 비슷한 인상착이 가진 모녀가 있다고 하면 열일 제치고 찾아갔어요. 그러다 제 소식을 들은 한 동창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형태가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동창회에서 들었어. 와이프 애랑 같이 없어졌다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잘 아는 분이 있거든. 그분한테 가서 고민 좀 털어놔 볼래? 나도 사업 어려울 때 큰 도움 받은 적 있어서 꼭 소개해주고 싶다. 그 동창은 사회에서 꽤나 성공한 친구였어요. 방송, 잡지에도 나오는 출세한 기업가였죠. 전 친구가 고마워 그분이 누구냐 자세히 물었고 당장 그 주에 친구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 마음, 속수무책으로 약해진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제안, 단칼에 거절을 했을 텐데 오랜 동창이 제 처지 알아주고 도움을 준다니 선뜻 가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는 고맙게도 차를 끌고 과수원까지 와줬고 함께 출발했죠. 꽤 먼 곳이었어요. 차로 4-5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차를 산 밑에 세워두고 야산 중턱에 올랐을 때였어요. 폐허가 된 공장 건물이 보였죠. 겉으로 봐선 인적이 끊긴 모습이었는데 얼핏 사람이 드나드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분이 워낙 인기가 많아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해서 이런 곳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갔을 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등허리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야, 여기 뭐 하는 데냐? 너 이상한 소리 안 들려? 겁먹지 마. 별거 아니야. 외진 데라서 그래. 일단 들어가자. 친구는 절 안심시키면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 창고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제각기 하늘을 향해 막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울고 또 어떤 이는 웃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요. 단상에는 친구가 말한 그 용하다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웬 남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전 주눅이 들었죠. 그리고 친구 손에 이끌려 가다 전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제 눈을 의심하면서요. 명희야! 여보! 몰려있는 남자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여자는 제 아내가 분명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구슬피 울고 있어 처음엔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어 몰랐어요. 하지만 울면서 하는 행동에 눈길이 갔죠. 아내는 천둥이 칠 때마다 겁에 질리면 머리를 흔들고 손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아 내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가슴이 철렁해 그곳에 멈춰섰죠. 정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분명했어요. 창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 소음에 묻혀 제가 아내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전 미친 듯이 사람 사이로 뚫고 들어가 아내의 양손을 잡았어요. 친구가 절 붙잡는 걸 뿌리치며 어렵게 아내에게 다가갔죠. 하연 엄마, 여기서 뭐해? 나야 당신 남편. 아니야. 아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달려드니 주변에 모여있던 남자들이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아내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죠. 남의 멀쩡한 아내 데려다가 뭐하는 짓이야? 내 와이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하늘이 절 도왔는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문이 부셔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의 경고 소리와 함께 사고 경찰이 들어와 5-6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게 보였어요.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절 여기 데려온 제 친구였죠. 나머지 사람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요. 뭐가 뭔지 모르는 난리통 속에 전 경찰에게 달려가 전단지를 꺼내며 제 상황을 설명했죠.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야 돼요. 도망가게 두면 안 된다고요. 아내와 딸을 납치했어요. 범죄 집단이라고요. 선생님,
침착하게 딸부터 찾아보시죠. 이 아내분 데리고 경찰차에 일단 타세요. 저희 서에 앵벌이 하던 애들이 모여있어요. 앵벌이요? 아니 아저씨, 고작 4살밖에 안 된 제 딸이 거기 있을 리 없어요. 여긴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천지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요. 일단 아내분 데리고 따라오세요. 전 아내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하연이 어딨어? 어디 숨겼어? 빨리 데리고 나와. 몰라. 하연이 나갔어.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어. 무슨 헛소리야. 너 엄마 맞냐? 이 여자야. 정신 좀 차려봐.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전 아내를 들쳐 업고 서둘러 경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서에서 우리 하연이 4살짜리 딸을 보게 됐어요. 못 먹고 못 잤는지 퀭한 눈을 하고 어디서 뭘 했는지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애가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꼭 TV에서 본 오래 굶주린 아이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흘렀어요. 하연아, 아빠야. 우리 딸 왜 이래? 전 딸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았죠. 당장 딸부터 입원시키고 정신을 수습한 전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오신 부모님은 아내와 아이 꼴을 보고 말을 잃으셨죠. 어머니는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전 뒷일을 수습해야 하니 당분간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죠.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딸을 찾게 됐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사이비 종교 단체에 빠져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었죠. 휴게소에서 일했을 때도 연결돼 있었고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도 다 그 종교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넋이 나가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 기도원이라는 데서 얼마나 세뇌를 받고 학대를 당했는지 때때로 저조차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빼돌린 돈 어디 있어?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하고 있었냐고. 나 가야 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곧 세상이 끝날지도 몰라. 그때를 준비해야 돼. 너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이 끝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완전히 박살났다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 양심이라는 게 넌 없어? 알고 보니 절 그곳에 데려간 친구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고 절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아내의 얼굴을 몰랐고요. 우연히 겹쳐 제 발로 아내가 빠진 사이비 종교 본부에 찾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이후 모든 게 양파 껍질 까듯 하나하나 드러나게 됐어요. 수많은 곳에서 아내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40여 개에 달하는 통장과 이상한 거래 내역도 보게 됐고요. 모두 아내가 사이비 종교 단체에 돈을 보낸 증거였습니다. 아내분, 이 사이비 종교에 꽤 오랫동안 빠져 있었네요. 여기 맨 위에 상호 보이시죠? 여기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생활용품 판다고 위장은 했지만 이걸로 사람 포섭하는 걸로 유명한데 아내분 결혼 전부터 여기 책임자였어요. 제대로 당하신 것 같은데요. 심히 유감입니다. 경찰의 말에 손발이 후달거렸습니다. 자초지정을 알고 싶었어요. 분명 처가 식구들은 제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분명했습니다. 전 처갓집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집엔 장모님과 처제만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퇴근 전이었고요. 처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걘 더 이상 우리 식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요. 알아서 찾던지 말던지 하라고요. 처제, 이러지 마. 하연 엄마 찾았어. 사실을 알고 싶어. 나한테 숨겼던 거 다 말해달라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장인어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편찮으시고 처제도 힘들어하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셨고 그 후 듣게 된 얘기에 전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대요. 은행에는 다닌 적도 없고 전문대학 나와 학원 강사 반년 한 게 사회생활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가고 돈을 빼돌린 게 수차례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내를 억지로 빼내 감금도 해보고 정신병원도 다니게 했지만 한동안 잠잠한 듯 하다가도 아내는 그곳에 제 발로 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빼왔을 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대요. 하지만 또다시 가출해 종족을 감췄고 그런 지 2년이 지나 결혼해 애 낳고 산다는 연락을 받아 놀랐다고 하셨죠. 자네한테 연락 왔을 때 솔직히 우리도 다 놀랐어.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 1년은 명희 병원도 잘 다니고 얌전했네. 근데 사이비들이 어떻게 연락을 한 건지 명희가 또 일을 저질렀구만. 난 모르겠네. 이 자네가 알아서 해결해. 더 이상 명희는 내 딸이 아니야. 장인어른, 내 자식이지만 이 감당이 안 돼.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 죽이든 살리든 나는 모르네. 피눈물이 흐른다는 심정이 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 말로는 아내는 어려서부터 쌍둥이 동생과 크게 차이가 났대요. 성적이고 뭐고 한참 떨어져서 알게 모르게 차별도 했을 거라는 얘기였죠. 아내는 10대 때부터 자존감이 낮고 감정 기복이 심해 곧잘 울었고요. 공부 잘하던 무던한 쌍둥이 동생이 돋보이는 건 당연했겠죠. 그러다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 거기에 푹 빠져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지금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단칼에 이혼하자니 아직 어린 딸이 눈에 밟혔습니다. 주변에 조언 구할 데도 없었어요. 솔직히 한 번쯤은 아내를 고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 줄기 희망이라는 걸 잡고 있었나 봐요. 아내도 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을 땐 약간의 동정심도 생기더라고요. 저랑 살 때보다 체중도 많이 빠져 있었고 사람 넋이 나가 있었어요. 일단 기운을 차려야 얘기도 할 수 있으니 회복을 기다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아내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 한 번은 눈 감아 주겠다고 다시 집으로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면, 다시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미안해, 여보. 또렷해진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아내 앞에서 저도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동안 살 얼음판 걷는 것 같았는데 그 심정 뒤로 하고 새롭게 기운을 차려보자 싶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하고 부모님 집 근처에 새로 집도 얻었어요. 아내는 이번엔 순순히 병원에 다니더라고요. 아기 치료에도 협조를 해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과수원에는 당장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빼돌린 돈도 정리를 해야 했고요. 전 솔직히 아내를 믿었어요. 부모님이 수시로 들여다보겠다 하셨고 전 틈틈이 과수원에 내려가 일을 정리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셨습니다. 당신들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애엄마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거기서 딸도 큰일 날 뻔했고 애엄마도 영양실조로 쓰러졌고요. 아마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친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그렇게 정신 나간 여편네였어? 자네 이혼 안 하나? 사이비에 빠지면 답도 없어. 사과 받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제가 물질적 보상은 힘 닿는 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큰일 날 사람이네. 애까지 있는 마당에 갈라서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영택이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 돈 갚아주겠다는 거 그거 믿어지는데 그 여편네 다시 안 그러겠다는 거 믿을 수가 없네. 어르신들은 저보고 신세 망치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새 장가를 들라고 야단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분들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애까지 낳고 살다 이렇게 됐으니
후회도 늦었죠.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딸을 도맡아 보셨고 아내가 있는 집에서 거의 출퇴근을 하셨어요. 때때로 어머니는 절 붙잡고 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내가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한대요. 꼭 입에 풀로 붙인 것 같다며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어머니를 달래드렸어요. 아내 일로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동네 분들 돈 자비로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를 찾은 지 한 달,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다 같이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죠. 집에 갔더니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어요. 큰일 났다고 아내가 딸 데리고 나갔다며 얼른 찾으러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슈퍼 다녀온 사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쳐나가 골목을 뒤지는데 어떤 자동차 뒷좌석에 아내가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 미친 듯이 그 차를 향해 뛰어갔죠. 그리고 막 출발하려는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니들 뭐야? 야, 박명희 안 내려? 딸까지 데리고 어딜 가는데? 전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아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절 뿌리치면서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짓는 거였어요. 왜 이래? 우린 갈 데가 있어. 거긴 내 집이 아니야. 환장하겠네. 하연이 울잖아. 이리네. 그리고 너 이대로 사라지면 지명수배돼. 전 아내에게 겁을 줬지만 눈빛이 이미 돌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 나 붙잡지 마. 이거 놔달라고. 그러면서 아내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약속받은 게 있다고 우리 하연이를 후계자로 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장난에 속아 실체 없는 믿음에 꽉 잡혀 있었죠. 설득도 안 되고 답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전 억지로 하연이를 빼내서 안고 아내 팔을 잡고 내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내 팔 당장 안 놓으면 꽉 물어버린다? 아내는 정말 제 손을 물었고 전 비명을 지르면서 버티다 한 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차는 앞으로 튕겨 나가듯 출발했고 전 망연자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하연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넘는 기간의 세뇌와 비상식적인 사고는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연아 괜찮아. 아빠야 아빠. 얼른 할머니 집에 가자. 놀란 가슴 가라앉히며 아이를 안고 갔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제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날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딸까지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도 보여주지 않고 이 여자와 모든 인연을 끊어야겠다 모질게 마음을 먹었죠. 오죽하면 친부모마저도 딸을 내팽개쳤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내를 위해 벌였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내와 헤어질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며 그런 아내에겐 미련도 갖지 말라고 하셨죠. 일이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그 사이비 교주를 가만히 내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1인 시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찾아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전 아내를 잃었지만 부모, 자식, 친구, 애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뭉쳐서 단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교주 그놈 아주 정신 이상자예요. 보니까 전과도 있고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내 아들은 대학 신입생 때 포교를 당했고 우리 집안도 풍비박살났어요. 내 인생 걸고 그 교주 일당들 싹 다 잡아 놓을 겁니다. 남편은 멀쩡하게 자기 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기 빠졌어요. 이름도 알만한 학교 이름 대면서 거기 심리학 교수라더니 다 사입이었어. 세미나니 학회니 뭐니 하던 것도 다 위장한 거였다고요. 피해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교주 잡아 넣을 준비를 했고 저도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다 채집했습니다.
지령으로 보이는 문자들 다 사진 찍고 아내가 한 이상 행동들 꼼꼼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도 모두 청구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거기에 부모 따라 끌려온 아이들은 감금과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있었죠. 어린 우리 딸도 피해자였고요. 하마터면 딸 얼굴도 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전 과수원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들께 일정 부분 빚을 갚았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대로 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전 아내와 완전히 갈라설 수 있었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고개를 못 드셨어요. 저한테 차갑게 대해신 것도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었죠. 이제 저도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손녀딸 혹시라도 보고 싶으시면 연락하시라고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나중에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 가수원에 온 날 가족 간의 언성이 높아진 건 장인어른의 이젠 정신 차리고 잘 살라는 말씀 때문이었대요. 아내는 장인어른의 그 말에 벌컥 화를 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던 상관 말라고 하더랍니다. 결혼해 자식 낳고 사는 걸 보며 장인, 장모, 처제 조금은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너무 놀라셨대요. 혹시 아직도 그 사이비 종교 인간들이랑 연락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눈을 치켜뜨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고 처가 식구들은 완전히 실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그 사이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는 큰일 났다 생각하셔서 허둥지둥 저희 집을 빠져나가신 거였고요. 결혼해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언니가 정신 차렸구나 했는데 웬걸요? 우리 다 너무 놀라서 과수원 나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싸웠어요. 형부한테 말해야 한다. 어떻게 말하냐. 미안해요, 형부. 근데 그건 알아줘요. 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형부한테 다 말했을 거예요. 우린 언니가 정신 차린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지난 일이지만 생각하니 무척 허탈했어요. 시간이 흘러 사이비 종교 교주는 구속이 됐습니다. 드러난 일 말고도 못된 지실한 짓은 다 저지르고 살아서 꼬박 20년은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형을 한 100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이 뭡니까? 50년은 받아야 그래도 발 뻗을 것 같았는데 안타까웠죠.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날 우리 피해자 모임끼리 뒤풀이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어디냐 서로를 격려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안타까운 건 부부는 그래도 헤어지면 남이었는데 부모 자식 지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활동하던 한 분은 아들 얘기를 하시며 끝내 우셨어요. 어떤 분은 이민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비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생활 동선을 다 파악해 뿌리치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1살이라도 어릴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신다는 계획이었죠. 그 이후 전 과수원을 접고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했어요. 딸을 위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죠. 하연이도 새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했고요. 전 사무실 빌려 인터넷으로 과일 유통하는 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내와는 일체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더라도 어떤 접촉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할 때 법원에서 보고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네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딱 한 번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 알 수 있었죠. 숨소리만 들어도 아내인 걸 눈치채겠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하연이 잘 있어? 나 안 찾아? 엄마를 안 찾는 딸이 어디 있냐? 근데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지? 아니야. 나 거기 나와서 기숙사 있는 공장에서 일해. 하연이 한 번만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꿈도 꾸지 마. 전화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해질녘에 양치기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형체가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이래요. 전 아내의 첫인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한 아내는 착한 강아지처럼 보이는 늑대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속이면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 적을 두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제 앞에서 웃던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고 저와 제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잘 크고 있어요. 가끔 엄마를 찾지만 그때마다 전 아내가 아프다고 말해주네요. 순진한 얼굴로 곤히 잠든 딸애를 보면 오만 감정이 다듭니다. 그래도 아내와 이혼한 거 후회는 없어요. 딸을 지켰고 저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딸이 다 커서 독립하면 전 다시 과수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딸 곁에서 크는 걸 지켜보고요. 돈을 좀 더 모아야 하지만 땅도 알아보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어주는 과수원 일이 그립네요. 그렇게 저도 다시 일어서야겠죠. 하도 되어서 재우는 꿈도 못 꾸고 있지만 크게 아쉬움은 없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잘 살라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난 일 싹 잊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